오늘은 부자로 가는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월급 680만원, 지출 528만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월급이 한 68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출은 한 528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4인이니까 이해가 되죠? 1인 가족이 아니니까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버는 게 적은 건지 지출이 많은 건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정도 지출 될 것 같고 정답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출이 소득 대비 71%고요. 저축이 29%, 대략적으로 한 7대3 비중인 겁니다. 물론 이 30%를 계속 차곡차곡 저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마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마약이라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이 680만 원을 벌려고 사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때로는 야근도 하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주말이 되고 또 여름 휴가도 오고 그렇게 왔을 때 나에게 주는 보상, 그래, 필요하지. 야, 이번 여름에 어디 놀러 갈까? 야, 이게 자리가 별로 없네. 1박에 무슨 50만원, 70만원.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하루 숙박비가. 올해 겨울 여행하는 거 미리 예약해두자.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뭐 좋아하는 물건들도 자꾸 보이죠. 뭐 사고 싶은 물건들. 뭐 쇼핑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지출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30% 저축한 걸 가지고 한 번만에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쵸? 여행 한번 가족끼리 갔다 오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훅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게 잉여금인데 이 잉여금이 마약으로 자꾸 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 비슷해요. 이 사람들도 소득이 있고 또는 자본소득이 있죠. 자본소득. 그리고 지출이 있고 남는 게 잉여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잘 안 보이는 단어가 소득 밑에 있는 자본소득이죠. 아, 부자들은 자본소득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플러스 알파, 그 자본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 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고리타분하고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부자들은 은근히 마약 중독에서 탈피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소득을 벌 때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마약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마약은 진짜 마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힐링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 휴식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저희 마약으로 그냥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자들은 내 모든 시간을 갈아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이 여행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뭐 행복하고 명품 가방이 없어도 관심이 애초에 별로 없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는 돈이 누적되지가 않고요. 후자는 돈이 누적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누적된 잉여금을 가지고 또다시 자본소득을 만드는 데 쓰거든요. 돈이 쌓이면 그 쌓인 돈이 또 소득을 또 벌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명확해지죠. 우리가 만약에 월세를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출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잉여금이 본인의 어떤 사업소득, 노동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이 500만 원 생기죠. 이거 1년 동안 저축하면 얼마죠? 12 곱하면 6천만 원이죠. 이걸 2년 동안 꼬박 모으면 1억 2천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여윳돈을 2년 동안 딱 모은 다음에 다시 이 돈을 가지고 월세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 한 10% 정도 되게끔 월세 세팅을 하면 물론 수익률 10%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돈이 월세 100만 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세가 1100만 원이 생기죠. 지출은 그대로 생활비로 쓰는 거는 맨날 똑같을 테니까 500만 원 쓰겠죠.
그럼 잉여금이 600만 원이 되죠. 이거를 또 1년, 2년을 모으면 1억 4천이 모여요. 그럼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1억 4천을 가지고 또 자본소득을 또 만들겠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한 번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뿐인데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요? 무한대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출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한대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임계치까지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월세가 1000이었고 지출이 500이었는데 잉여금이 500만 원이죠. 1년이 6천만 원이죠. 이걸 가지고 매년 월세를 혜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걸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년 지났을 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이게 월 소득이 167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물론 여기 이 표에서 가정은 뭐냐면 이게 복리 효과가 쭉 발생하는 거거든요. 20년이 지났을 때 월 소득이 3,558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빼고 나더라도 또 3천만 원이 남아요. 3천원을 안 쓰는 순간 3개월치만 모으면 9천이고 그냥 1억이 모이는 거거든요. 1년이면 3억 6천이에요. 이 연봉으로 따지면 3억 6천이면 엄청난 거죠. 이게 20년 뒤에. 이게 지금 복리 효과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때 이제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지출을 어떻게 계속 20년 동안 500만 원만 하겠어요. 이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이게 500이 뭐 그 다음번에는 한 5%씩 증가하면서 지출을 하겠죠. 근데 제가 또 같이 안 해준 게 월세도 사실은 시간 지나면 계속 오르거든요. 이거를 반영을 안 해준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월세도 올라가고 지출도 올라가면 결국 이 표랑 똑같이 될 거예요. 어떤가요? 이게 월세 1000만 원만 만들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현금 흐름이 그냥 무조건 계속 생기고 자산도 그냥 무조건 불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지출보다 많이 만들었을 때 이야기죠.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이 마약을 빼고 나면 그게 진짜 잉여금이거든요. 변수가 3개인 거죠. 변수가. 이 3개를 각각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마약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 변수가 똑같은데 말이죠. 3개는 똑같은데 마약이 사라지고 그 마약 자리에 자본소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있을 거고요. 또는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출은 똑같이 있고 마약 대신에 자본소득이 사실은 엔드 조건으로 플러스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잉여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잉여금을 계속 자본소득으로 밀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아침에 인스타를 딱 보죠. 인스타를 보고 야 이거 예쁜데?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인테리어 너무 예쁜데? 여기 여행지 어디지? 나도 가봐야 되겠다. 빈자는 매일매일 마약을 연구합니다. 부자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자본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이 차이가 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10년 이렇게 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사실은 너무나 크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연구란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람이 본인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돈이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나 리소스, 이 자본을 레버리지 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될 거는 소득하고 자본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소득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뭐 능력이나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물리적으로 모든 인간이 투입돼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내가 일을 해서 뭘 하든 사업을 하든 은근히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걸 늘리려면. 자본소득을 늘리려면 월세 100에서 1000만 원, 1억 늘리려면 무자본으로 그냥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하고 자본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한정적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인간은.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젊은 분들 있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일을 열심히 한다면 뭐 소득이 있겠죠. 근로소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드머니가 없고 하다 보니까 자본소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남는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사실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보통 그냥 나를 위한 시간만 쓰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가 갈아 넣어야 될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을 근로소득에다가만 시간을 계속 갈아 넣으면 뭐 물론 우리가 임원이 되고 뭐 부사장이 되고 사장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사실은 너무나 낮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데 초창기에 시간을 다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을 쏟고 났을 때 처음에는 뭐 답답하겠죠. 뭐 한 6개월? 뭐 아무 변화가 없어. 한 1년? 내 마인드는 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변한 게 없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였을 때 이 시간을 갈아 넣은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로 쫙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궁극적으로는 급여 소득보다는 자본 소득이 조금 더 많아지도록 이 사업 소득이 조금 더 많아지도록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급여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조금 더 많아지게끔 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소득도 조금 만들고 자본 소득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출할 거 하고 그리고 난 잉여금을 어떻게 한다? 또다시 내가 좋아하는 일, 사업이나 자본에다가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복리 효과로 쭉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복리 효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앞에서 보여준 이 표랑 같이 말이죠. 이 표를 보면 놀라운 거죠.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제 첫째 아이랑 이 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으냐? 일반인들은 5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 또는 적게는 100만 원을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한 금액을 한 번 여행, 두 번 여행 가고 뭐 좋아하는 옷 사고 하면 쑥 날아가고 계속 제자리더라. 근데 그걸 탈피한 모습이 잉여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잉여금을 내가 진짜 다 쓰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게 쌓일 것이고 쌓인 걸 가지고 다시 잉여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본소득을 또다시 만들어내면 이건 무조건 누적되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막 벌거나 뭐를 재테크를 엄청 하거나 그 행위를 전혀 안 하더라도 이미 여기 표에서 게임이 끝나버린다. 이미 경제적 자유가 그냥 달성돼 버린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왜 사람들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할까에 대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혹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종잣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뭐 사회초년생일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뭐 현금 진짜 열심히 모은 돈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막 수익률이 한 10% 이상 나오는 물건을 세팅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월세가 사실은 4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45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복리 효과를 누릴 것이며 이거를 1년, 10년 저축해봐야 돈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거를 1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버는 돈, 그거를 한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까 월세를 세팅해 두면 이 사람은 자본소득이 45만 원이 추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4년 동안 이거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일한 번 돈으로 뭐 쓸 거 쓰고 100만 원씩 알뜰하게 저축을 하고 이거를 4년 동안 모으면 1년에 뭐 1200, 4년이면 4800이죠. 뭐 about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45만 원도 4년 동안 모으면 얼마 될까요? 뭐 1년에 한 500만 원, 뭐 한 2천, 뭐 100 얼마 되겠네요. 그쵸? 그럼 합치면 한 7천만 원 되잖아요. 4년 뒤에.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또 월세 세팅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처음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45만 원 만들었는데 7천만 원 가지고 또 월세 세팅을 하면 그 친구도 한 5, 60만 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100만 원씩 자본소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5년 차 때부터는. 그러면 5년 차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내가 버는 금액이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버는 금액 빼기 지출해서 저축 가능한 금액하고 자본소득이랑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인데 자본소득이 100이 되는 순간 사실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만큼 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4년 차가 아니라 8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 행위들을 또 했다. 그러면 자본소득이 저축소득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사회초년생만 있는 게 아니죠. 40대 분들, 50대 분들 대단히 많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그 원했던 순간들이 되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 시드머니가 너무 적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형으로 돈을 좀 빨리 불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이거를 시세 차익이 전혀 없이 45만 원만 모아가지고 이걸 언제 불리겠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시세 차익형으로 돈을 빨리 불리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걸 언제까지 시세 차익만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본소득이 지출을 뛰어넘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걸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잉여소득이 쌓였을 때 분명히 이거를 또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되려면 로드맵을 그릴 때 무조건 뭐 수익형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쌓이게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시세차익형이든 수익형이든 결국은 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택 1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중 하나라도 잘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그 역량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오롯이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 너무 편향된 사람들은 나머지 쪽으로 조금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형을 위주로 많이 했던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이제는 약간 수익형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으로 수익형 투자만 너무 고집했는데 충분한 월세를 받는 분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투자를 했는데 너무 적은 수익 받고 있고 시세 차익이 너무 적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또 있을 거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조금 빠르게 시세 차익을 불릴 수 있는 시세 차익형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재테크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소득, 그리고 재테크를 한다면 시세차익과 월세소득, 이것들이 조금 균형을 이루면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부자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게 시작이 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가다 보면 이건 내가 좀 잘하네? 옆쪽으로 해볼까? 이건 내가 잘하네? 옆쪽으로 해볼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두루두루 잘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신가요? 부자로 가는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큰 부자가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의 로드맵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장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